함께하고 계시고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중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틀간의 일정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스위스에서 마라톤 협상했고 첫날 10시간 정도 만나고 나서 양쪽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는 뭐 상당한 진전이 있고 뭔가 리셋 협상이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둘째 날도 한 8시간 정도 협의를 한 모양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은 일단 뭐 진전이 있다는 식으로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조금 이렇게 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빨리 합의가 됐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역 대표가 협상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합의가 굉장히 빨리 된 부분을 좀 주목해달라. 생각보다 이견차가 크지 않았다고 자기는 본다 뭐 했는데요. 그리고 또 백악관 경제위원장 얘기도 이런 이 진전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뭐 같다, 뭐로 생각이 된다, 아마도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협상이 진전됐다는 쪽에 상징적인 의미를 상당히 부각하고 또 백악관도 그 둘째 날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베셋 장관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무역 대표가 한 얘기를 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또 기자들한테 공유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됐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양쪽 다 잘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허리펑 뭐 중국 부총리 얘기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 하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런 어떤 앞으로의 합의 틀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앞으로 그 협의에 나가기 위한 어떤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후속 협의를 할 거라고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그 얘기를 비중 있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좀 급한 거는 이제 미국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조금 그런 면에서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상 첫날하고 둘째 날 회담 끝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 틀림없는데 월가 쪽에서는 그래도 좀 더 두고 보자.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월가 관계자 얘기가 지금 뭐 트럼프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죠. 지금 145%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한 8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에 비해서는 관세 수준이 3배 이상이 높은 거다. 낮춰도. 그렇죠. 낮춰도. 그러니까 그렇게 80%뭐 어쩌고 해도 그래도 사실상 그 무역을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그 세계 무역기구 그 총장도 그래도 이제 가뭄에 담비죠. 어떻게 하든지 합의가 된 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히 최빈국들을 좀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트럼프 귀에 그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둘째 날 회의 끝나고 나서는 예상보다는 뭔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협상이 이루어진 장소가 WTO 세계무역기구 본부가 있는 제네바잖아요. 네. WTO는 이제 뭔가 자유무역 촉진의 상징이기도 한데 장소도 좀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상징적이다. 그리고 또 그 허리펑이 그런 얘기도 했죠. 앞으로 파이를 좀 키워서 협력의 파이. 그러면서 또 근데 허리펑이 한 얘기에서 뼈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필요하면 끝까지 싸운다. 이것도 뭐 거듭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그 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은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 하면서도 양국 간의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백악관은 야 봐라 빠르게. 뭐가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다른 나라 협상하고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영국하고 뭐 했는데 임팩트가 별로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뭔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서 조금 채찍질하려는 그런 효과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백악관 쪽에서도 아마도 뭐 무역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아마도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예. 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뭔가 또 어떻게 합의 내용이 진행이 된 건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어제죠. 무스카트 오만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4차 핵 협상을 한 뒤 양측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하는데 정리 좀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제 협상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좀 취임하고 지금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경제가
좀 좋지가 않죠. 미국 경제 그리고 또 월가 쪽에서도 계속 트럼프한테 좀 보내는 시선이 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면 이제 바깥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제가 네. 얘기했던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네. 그런지 이란 핵 협상도 미국이 굉장히 바짝 조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4차 핵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 담판은 아니고 이제 오만 외무장관이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하고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오만 장관 중재로 협상을 가졌습니다. 네. 4차 핵 협상인 거잖아요. 네. 네. 지난달 26일 3차가 있었고 어떤 얘기 중점적으로 나눴습니까? 일단 네. 여기도 뭐 뭔가 좀 진전이 있는 식으로 양쪽에서 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엑스에 4차 협상이 끝났다 하면서 어렵지만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유용한 회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관계자가 기술적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과에 우리가 고무돼 있다. 가까운 장래에 열릴 다음 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추가적으로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중재했던 오만 외무장관이 네. 회담하고 나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합의에 도달하려는 양측 소망을 반영한 아주 유용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다뤄졌다.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이란 핵 농축 문제가 지금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후 협상도 하기로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오만이 발표를 할 걸로 아마 이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외무부가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핵 협상을 제의했다 이런 보도가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니까 그건 부인을 했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금 이제 오만이 중재한 게 영신통치 않아서 이란이 이제 위트코프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직접 담판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가 이번 주에 이제 사우디, 카타르 이런 데 순방을 하죠. 그래서 그 기간에 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하고 만날지 모른다는 보도도 또 이스라엘 매체가 관측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도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다는 걸 좀 견제를 한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우라늄 농축 요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폐가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다고요? 이란 외무장관도 그렇고 뭐 이란 쪽 얘기는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할 용의는 있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그 권리는 절대 양보 못한답니다. 그걸 거듭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 외무장관도 이제 이번에 4차 회담 끝나고 나서 이란 국영 TV에 농축은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권리로 타협 여지가 없다 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 구축을 위해서 뭐 이를테면 뭐 우라늄 농축 규모라든가 양, 농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2015년에 그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했을 때도 그때도 이거는 이란이 조금 양보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란이 이제 그 합의를 하면서 이 농축 농도를 3.67%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들이 농축해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것도 202kg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조금 오바마 행정부 좀 양보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란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농축은 안 된다. 바깥으로 가져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 핵무기를 갖지 말아라. 비보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뭐 가능성이 있는데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 권리 이걸 가지고는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은 이 농축 프로그램 해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용한 그 우라늄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갖고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는 일기 때 2018년에 그 일방적으로 그 핵협상 파기를 하고 나왔었죠.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그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편지 보냈죠. 그래가지고 2개월 시간 줄 테니까 협상하자. 안 그러면은 무력상에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시한이 임박해서 지금 이란이 등 떠밀려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이란은 뭐 농축은 그 부분은 양보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흘 만에 군사 충돌 사흘 만에 일단 휴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중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트럼프가 참 바쁩니다. 네. 휴전을 했는데 휴전 뭐 했다고 미국에서 보란 듯이 발표를 하고 몇 시간 있다 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이제 너네가 먼저 했다는 식으로 이제 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루비오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자기하고 벤스 부통령이 모디 총리하고 이란 샤리프, 그 파키스탄 총리하고 소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리고 나서 또 충돌이 되고 막 해서 물론 어제는 조금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루비오 성명이 발표되고 몇 시간 만에 또 충돌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휴전인지 좀 살얼음판이다 이런 평가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요, 특히 지금 파키스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인더스 강물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게 파키스탄의 그 산업이라든가 농업용수, 식수에 아주 치명적인 수자원이거든요. 주된 수자원. 그걸 지금 네. 인도가 차단을 한 상태거든요. 전에 전쟁할 때도 그 강줄기를 막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니까 파키스탄은 지금 인도가 뭐 휴전 어쩌고 하는데 저건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파키스탄 보안 소식통 얘기가 지금 이제 인도령 카슈미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테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휴전 어쩌고 하는데 그 지금 국경이 있지만 그 실질 통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슈미르에는. 그래서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파키스탄도 뭐 양보 못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그 충돌 초기에 뭐 파키스탄이 뭐 여차하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한 걸로 네.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거 계획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중국이 인도 파키스탄 양측과 잇따라 접촉하고 뭐 휴전 준수를 압박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와서요. 지금 중국은 이제 두 나라하고 네. 다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왕이가 그 파키스탄 쪽하고 인도 쪽하고 계속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을 중국 외교부가 또 이렇게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런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걸 좀 부각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파키스탄 이 전쟁이 좀 많이 격화되면 이게 미중 대리전이다. 뭐 그렇죠. 미중 분쟁까지도 연관이 있는 거다라는 예상 속에서 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인도가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파키스탄도 지금 완전히 이런 그 중국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이제 그런 대리전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또 국제통화기금이 파키스탄이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그 구제 금융을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또 발끈합니다. 네. 이게 원래 한 70억 달러 주기로 지난해에 이미 합의가 된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요식 절차인데 인도가 이제 이거 지금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주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집행유사의 표결에서도 막 기권하면서 막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파키스탄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 네, 주장은 네. 일단 그렇게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파키스탄이 뭐 인프라 투자하느라고 부채가 좀 크게 늘었다고요. 중국 네. 1대1로에 지금 참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부채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충격도 있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에 국토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겨서 엄청난 홍수 피해도 네. 아직까지 그게 지금 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었고 이제 그게 승인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파키스탄 외환 보유가 이달 초 기준으로 한 154억 한 8천만 달러. 이 중에 이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게 한 1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정도면 두 달 분밖에 수입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전쟁하는 와중에 이게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유난히 뭐 각종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휴전 이야기들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많은데요. 다음 얘기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푸틴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위한 직접 대화를 제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리해 주세요. 지금 푸틴이 그동안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푸틴 편을 들다가 조금 이제 태도가 달라졌죠. 뭐 좀 불만도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받는 이제 유럽 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들이 지난주에 만나서 푸틴한테 계속 그러면은 진짜 뭐 이제 그동안의 에너지라든가 러시아 우라늄 같은 거는 그래도 제재에서 뺐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뭐 하겠다. 완전히 그냥 러시아 에너지하고 거래 끊겠다고 하니까 이제 푸틴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인가 새벽에 현지 시간 새벽에 크렘린궁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 15일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협상을 거부한 적 없는데 2022년에 이제 협상이 되려다가 그때 깨졌죠. 근데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해서 협상하자고 이제 직접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한 번도 우리는 대화를 거부한 적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좀 하고 있네요. 트럼프도 네. 뭐 젤렌스키, 푸틴 모두에 대해서 불만을 좀 드러났거든요. 네. 빨리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조금 뜨악하다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15일 날 그 이스탄불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그 튀르키예 대통령실 성명에서는요. 젤렌스키가 와요? 우린 그런 정보 받은 거 없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얘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오늘 새벽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 보도를 보면은 앞서 그 휴전 협상 제의에 대해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우리는 그대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어떤 그 협상을 앞두고 좀 기싸움하는 국면이 치열합니다. 젤렌스키 쪽에서는 휴전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네, 네.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살펴볼 게 일단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와 관련된 좀 좌절감을 드러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기자들한테 이제 거기는 이제 일요일 오후죠. 처음에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중재 빠질 거야 했다가 계속 압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앞서 보던 걸 보니까 사석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좌절감, 특히 푸틴에 대해서 그런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에서 후원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푸틴과 협상하는 게 특히 어렵다.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너무 전부를 갖고 싶어한다. 이렇게 투덜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하기에 참 힘든 상대라고 이렇게 투덜댔다라는 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애초는 이제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설득이 더 어려울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 전황이 좀 러시아 쪽이 좀 유리한 쪽으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전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조금 버티니까 이제 조금 트럼프가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맺고 뭐 테러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좀 태도가 달라졌다. 푸틴에 대한 인식 변화 뭐 이런 것도 좀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중재 외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푸틴에 대해서 좀 친화적이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광물 협정 맺고 나서 러시아 제재를 뭐 강화하겠다고 해서 좀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인식 변화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여기 관련해서 벤스 그 부통령도 지난주에 잇따라 인터뷰하면서 러시아 요구가 과다하다 이렇게 또 트럼프를 좀 지원 사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이렇게 내놓은 평화 합의 초안에 점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내놔라 이런 게 포함됐다는 네. 비판을 했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요. 린지 그레이엄 미국 네. 상원의원 이 사람 이제 트럼프 측근이죠. 푸틴을 더 바짝 조일 그런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사는 나라에 대해서 5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요새 전 이게 트럼프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의 러시아 국채 매입도 금지하는 그야말로 화끈한 제재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블룸버그에 또 밝힌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요국 가운데 영국 처음으로 미국과 협상을 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미국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5%죠 자동차 네. 관세는. 그런데 이제 영국은 지금 상호 관세를 10% 부과받았죠. 그런데 이제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는 10%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고급차 그만큼, 위주. 거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네. 자동차 업계가 그게 뭐냐? 왜냐하면 미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생산해가지고 들어오는 차가 연간 한 200만 대가 넘거든요. 네. 그걸 이제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결국에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네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미국의 그 자동차 빅3가 그 미국 바깥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그 차량이 220만 대가 넘으니까 전체 자동차 수입의 28%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미 자동차 정책위 여기는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불리하다. 그 다른 무역 합의에서 이게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일본하고 무역 협상도 조금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쪽도 지금 차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시바도 그렇고 뭐 딴 건 몰라도 자동차 관세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우리는 도저히 양보 못한다는 얘기를 거듭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영국이 저렇게 예외가 되네 하니까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 외무성 간부가 자동차 관세도 예외가 아닌 게 이번에 그 미국하고 영국 합의에서 확인된 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일 관세 합의 뭐 7월이 목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있는 이시바도 그러니까 상황인데. 뭐 급할 거 네. 없다. 그때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7월 20일께 지금 그 참여 선거도 해야 되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굳이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2차 장관급 협상 끝나고 이제 실무진 구성도 잘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압박을 하는데 일본은 뭐 자동차 관세는 절대 양보 못한다. 레드라인이라고 거듭 지금 버티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영국과 그 물량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G7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달 15일부터인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뭐 만나서 큰 틀 합의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네요. 이시바도 뭐 그런 식으로 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일본 근데 이제 백악관 쪽 얘기는요. 백악관 네. 그 소통들 얘기는 영국은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영국처럼 그런 예외를 적용을 하면은 한국이나 독일 같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파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나쁜 전례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영국도 10%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거든요. 그 일본은 그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일본은 뭐 대미 무역 흑자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칫 영국 케이스를 가지고 너무 일본이 물고 늘어지다가는 오히려 그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사히가 또 역설적으로 그런 또 사설도 썼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게요. 일본 얘기도 좀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피하려고 이 중국 제조업계 우회 수출 그동안은 동남아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모색하고 있다. 이런 동남아는 지금 네. 지금 뭐 베트남 같은 상호 관세가 46%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에 공장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프리카 쪽까지. 아프리카는 지금 상호 관세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10% 기본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글로 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한 예를 들었는데 중국에 있는 그 문구기업 베이파라는 데 네. 거기가 이제 대미 수출 비중이 매출 한 40%인데 그동안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46% 상호 관세가 오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집트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걸 중국 기업들이 이제 모색한다는 겁니다. 길게 본다는 겁니다. 대체 시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예 생산 기지를 옮기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네. 쪽에 가면은 이제 유럽도 가깝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취할 수 있는 실리도 또 추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미 주요국 정상들이 중국을 잇따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협 강화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보면은 브라질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 전선절 러시아 갔다가 이제 중국 주말에 국빈 방문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역 강화하기로 했고요. 정상 이제 시진핑하고도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 측면이 강하죠. 그래도 브라질뿐만 아니라 칠레 대통령도 일본하고 중국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레는 아시다시피 리튬 구리 같은 그 원자재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눈독을 들이는데 이제 중국이 선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콜롬비아 대통령도 이제 가는데 콜롬비아는 보니까요 중남미 중에서 아직까지 1대1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서 들어가면서 뭔가 또 바토를 하는 모양인데 이제 세 나라 모두 그 지도자들이 전부 좌파 성향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게 외신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볼 뉴스가요.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기 위해서 뭔가 신규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상은 됐는데 네. 뉴욕타임스가 지금 그 보도를 했는데 행정명령 한 4개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보도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 미국의 원전 생산 용량이 100기가와트인데 2050년까지 4배로 400와트로 기가와트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그거 위해서 이제 안전기준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원자로 승인도 훨씬 쉽게 하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네. 추가로 볼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얘기는 미국의 이제 원전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특히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이제 선취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 중국 디자인을 기반한다는 점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깨겠다는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 교수인데 지난주에 타계했나 봐요. 네. 이 사람이 그 이른바 소프트 파워 개념을 네.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뭐 군사력 이런 게 아니라 문화적인 이런 것들 부드러운 힘으로 이제 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맥락인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니케이하고 이제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네. 보도가 됐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어둡게 봤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소프트 파워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힘들다. 전 세계인들이 트럼프를 보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뭔가 우리가 배울 게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인은 생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이 활기찬 민주주의, 코로나 대응, 그다음에 대중문화 성공력으로 소프트 파워에서 아주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미국 ABC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금주에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 카타르 이제 중동 3개국 방문하는데 카타르 갔을 때 카타르 왕실에서 747 8기종, 럭셔리 기종 이게 한 4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5,600억 원 정도인데 그거를 선물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는 현재 그 미국 대통령 전역기가 한 30년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돼서 네. 이게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 전용기로 임시로 탄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또 ABC 보도를 보면요. 그 백악관 쪽에서 미국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거를 대통령 기념관에 소유권을 넘기면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해서 뭐 곱지 않은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주말 동안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잘 정리해 주셨고요.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